성주한 씨들의 세장지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조사를 저번에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다른 강의가 이거하고 비슷한 강의가 있었는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성남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걸 사실 아셔야 돼요. 이제 조선시대에 여기 와서 서울에 와서 이제 관리로 근무를 하시다가 연로하거나 무슨 사건에 대해서 뭐 이제 좋지 않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 이제 위성도시, 서울의 위성도시, 이제 여기 성남, 김포 쪽에는 많지 않아요. 성남, 포천, 파주, 이근교에 광주, 여주, 이천, 거기는 이제 조금 멀지만 이제 거의 그 포천, 파주, 요 성남, 형남에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성남이라고 하는 데에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로 하는 길목이에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도 고향 떠나서 서울에 와서 벼슬 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여기 와서 머물러다가 임금이 부르면 바로 달려가요. 양재동으로 해서. 그래, 하루 만에 달려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이제 자손들이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서 이제 몇 대가 살게 되고 이런 경우예요, 대부분이. 그리고 뭐 퇴계 같은 분들은 고향으로 아예 이제 내려가시죠. 퇴계 선생님이 저 성경관 교리에 있었어요. 그렇게 큰 뭐 높은 직책은 아니었지만은 그런데 이 퇴계 선생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퇴계 선생님께서 학문적인 업적이나 그런 것도 다 좋은데 큰 벼슬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일구고 그런 학문적인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느냐면은 성경관에 계시면서 지금의 고등 학문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맛을 본 분이에요. 그래서 과거 출제 경향도 알고, 대과급제, 특히 이 퇴계 선생 밑에서 대과급제를 한 제자들이 많아요. 이 퇴계 선생은 큰 벼슬을 못했지만 대과급제 해가지고 정승한 사람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저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도산서원 다 지어준 거예요. 제자들이. 그거는 사계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사계 선생도 58에 연산으로 내려올 생각을 하시고서 다녀가세요. 다녀가시는데 정작 61살에 연산으로 다 내려와요. 원래 연산이 고향이에요. 근데 그 개성에서 살다가 허씨 할머니가 사실은 어린 애를 얻고서 연산으로 걸어 내려가요. 그래서 호랑이가 이렇게 참 저 길을 인도했다 해가지고 뭐 그림도 그려서 이렇게 해놓고 사계 댁 가보면 그렇게 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 제자들이 잘나서 벼슬을 해야 스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이, 나는 서울대를 못 나왔지만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나오면 나도 서울대 나온 거나 다름이 없어. 옛날에는 그게 더 했어요. 왜? 추증을 해줘요. 애비는 벼슬이 없었어도 아들이 정승을 하면 애비도 추증을 해줘. 벼슬을 줘요. 돌아가 죽은 신인한테도. 그래서 이 추증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가통을 잇는 계기가 돼요. 그 집안의 그 가통을 잇는 계기가 되는데,
어떤 면으로는 사실은 좋지 않은 면도 있어요. 좋지 않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선시대의 그 양상, 이제 여러 가지 과거 제도라든가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은 서울을 못 버리고 이 위성도시인 뭐 파주, 포천, 여기 특히 성남 이 지역에 고향도 바로 내려갈 수 있고 임금이 부르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데가 이 성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착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성남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 게 뭐냐면 이 탄천으로 해서 배가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젓갈, 특히 소금 이게 여기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 옛날 교통에 이 배가 들어오는데 고속도로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그 서울도 이 도읍을 정할 때에는 강을 끼고 있어야 돼요. 강이 고속도로니까 강을 끼고 있어야 됩니다. 뭐 그거는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중국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중국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뭐 낙양, 서안, 뭐 여기가 뭐 큰 황하를 끼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낙양이라는 데도 서역과 통하는 그 길목이에요. 사실은 그 문화의 길목인데, 자 어찌됐든 그래서 여기서 배설을 하고 참 퇴직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살면서 뿌리를 내리고 자손들이 건성하고 이 청주 한시들의 경우에도 그런 예 중에 한 분들이에요. 제가 사실 그 율동 조사를 하면서도 이 한계희, 계자, 희자 이분 자손들인데 이분이 이분 윗대가 고려 말에서부터 글도 잘하고 글씨도 명필이고 유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한계희 후손들이 여기서 자리를 잡으면서 율동공원에 한 150년 그 말이 여기 나와 있는 6분이 이제 150년인데 사실은 이 6분 말고도 많은 분들이 거기 계세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명칭을 세장지라고 했어요. 여러 대에 걸쳐서 그 장례를 모신 그런 곳이다 해서 세장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어요. 그런데 이 장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장례 예법이에요. 예법. 장례 예법이고 장례 예법에 따른 절차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석조물 그 다음에는 석조물과 관계된 글씨 이런 것들이 오래도록 남아있는 그 문화입니다. 문화인데 이 석조물의 경우에도 이게 사실 우리나라 석조물 하면은 뭐 탑도 있고 뭐 석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조각이 많이 전하는데 이 석조물의 경우에도 시대에 따라서 그 유행이 다르고 서체도 그 시대에 따라서 유행이 또 달라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 사용하는 것처럼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다 똑같으면 연구 대상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석조물의 경우에도 왜 이런 문양이 생기게 되었을까? 왜? 저는 사실 서체 연구자입니다. 서체 연구자인데 왜 석조물을 하게 됐냐면 서체를 하다 보니까 특히 저는 삼국시대 서체를 주로 전공하는데 서체를 전공하다 보니까 비석을 보게 되고 석비를 봐야 되고 글씨가 있는 곳이면은 다 제가 달려가서 봤어요. 그리고 요 근자에 나온 것이 목간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글씨를 종이에다가 쓴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대개 나무 쪽, 그만 한 20cm 정도 되는 나무 쪽에다가 이렇게 쓰고 그랬어요. 종이로 쓸 정도 되면은 사경을 한다거나, 부처님 말씀을 적는 사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중요한 행정문서라든가 이런 것이나 종이로 했지, 종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흔하게 쓰는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목간을 보러 부여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목간 쪽에 이 문서도 있고 꼬리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목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한 15년 동안 해왔고, 우리나라 목간은 거의 제 눈을 거쳐서 다 발표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삼국시대의 경우에 목간은 나무에 써져 있는 그건 친필이에요. 육필이에요. 친필, 육필, 묵필, 묵서 이러는 용어를 쓰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목간의 경우에는 요즘 근자에나 이게 한 15년 전부터 연구되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목간이 나왔어도 그게 목간인지를 몰랐어요. 왜? 육안으로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게 적외선 촬영을 하면 이게 보여요. 그래서 적외선 촬영기가 들어오면서부터 목간 연구가 시작되었고, 저 역시 목간이 뭔지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와서 처음에 이제 창원을 달려갔죠. 창원에 이제 지금은 가야문화재연구소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삼국시대 신라시대의 그 성터를 발굴을 했는데, 그 성터에서 목간이 한 1000여 점이 나왔어요. 그 중에 가독성 있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목간이 한 300점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대사 하는 학자들이 7, 8명이 한 일주일을 읽었대요. 저는 몰랐어요. 읽었는데 도저히 못 읽겠으니까 어떻게 알고 저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이름도 없을 텐데. 그래 가봤더니 그때 처음 목간을 봤어요. 지금 한자 한문하고는 달라요. 지금의 뭐 조선시대 한자의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한문은 영어하고 문맥이 비슷해요. 그래서 목적어가 뒤로 와요.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러면 목적어 밥이, 우리 말은 앞에 나오잖아요. 먹는다 동사가 뒤에 나오고. 근데 이 한문은 먹는다 밥, 식반. 그리고 그것이 한문 어귀예요. 그런데 삼국시대 목간에는 우리말 어순으로 되어 있어요. 한자는 틀림없어요. 한자야. 근데 우리말 어순이야. 그러니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그걸 읽기 시작했는데 읽혀지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조선시대에도 이두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행정관문서 속에서도 이두를 썼어요. 행정관문서에 그냥 다 한자로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이두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라말이 들어있고 백제말이 들어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문으로 읽어가지고 도저히 글자는 읽었어요. 한자로 무슨 잔지는 읽었는데 해석이 안 돼요. 저는 한문은 알아요. 이두를 몰라요. 옛날에는 한문과 이두를 같이 배웠어요. 옛날에는 한문과 이두와 초서를 어릴 때부터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박팽년 선생 같은 경우도 그 천자문을 배울 때 아예 초서로 배워요. 고려말 조선초에 막 최응요 이런 대가들이 다 어릴 때부터 그냥 초서로 천자문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해서 정자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초서로. 그래서 요새 학생들한테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문을 배울 때 초서를 배워라. 초서를 배워라. 제가 76년도에 한문을 배우러 민족문화추진회라고 해서 지금 전통번역원 거기를 다녔었는데, 김철애 선생이 거의 96세인가 98인가 100살 가까이 사셨어요. 그때 당시에 김철애 선생이 거의 70대였었어요. 70대 중반 후반 이래 됐었어요. 근데 김철애 선생이 노자를 담당해서 노자를 가르치는데, 초서로 된 노자를 쫙 나눠주면서 이걸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초서를 그때 처음 하게 됐어요, 제가. 그 뒤에 저는 초서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저한테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해서 간과해오다가 목간을 보니까 초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초서를 좀 해야 되겠다, 안 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그때서부터 좀 하기 또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목간을 가지고 저는 이두를 모르니까, 이두 전공자가 우리나라의 국문학계에 여러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계신데 제 또래하고 하는 게 좀 그래도 수월하겠다 해서 서울대 그 이승재 선생이 서울대 그 공문과 출신인데 이두 전문가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국민학회에서 발표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고 불렀어요. 거기는 뭐 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인데 다 현직 교수들이고, 근데 뭐 제가 거기 와서 발표할 게 뭐 있나 그랬더니 제가 논문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 논문을 좀 발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라 때 비석인데,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 그때 당시에 이승재 선생이 같이 하자고. 그래서 아유 좋다. 난 이두를 몰라가지고 불편했는데 선생님이 같이 하겠다면 아주 쌍으로 환영한다. 그래서 목간을 한 1000편 정도 되는 목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5시간 내지 6시간을 1년 꼬박 했어요. 1년 꼬박 그 팀을 이루어가지고 고대 교수, 서울대 교수 둘, 중앙박물관의 이용현 박사, 나 다섯이 목간을 다 읽었어요. 거기서 내가 이거는 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게 목간에 이런 게 있다. 이거 이두임에 틀림없다. 연구를 해보시오. 이승재 선생한테 이제 그걸 줬죠. 그게 이제 미륵사지에서 나온 뭐 한 23cm 정도 되는 나무 쪽이에요. 한 2-3개월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백제어를 찾아냈다. 백제어를 찾아냈다. 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 양주동 이후에 백제어 도수희 선생 이후에 백제어를 찾아낸 최대의 성과를 그래서 아주 국어사학회가 뒤집어졌었어요. 많이 뭐 각종 매스컴에 뭐 엄청나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우리 여덟 그러는데 여달읍 그렇게 써요. 여달읍 한자로 같을 여자에 달할 달자에 고을읍자 여달읍. 한문으로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여덟 일고읍 여달읍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게 백제어예요. 그래 백제어를 찾아냈고 또 안압지 목간인데 이것도 알 수가 없어. 그래 또 줬어요. 또 줬는데 신라향가를 두 수를 찾아냈어요. 양주동 이후에 처음이라는 거야. 60년 70년 만에. 그래서 막 뒤집어졌었어요. 그 공으로 이승재 교수가 사실 3.1문화상 인문학에서 제일 큰 상입니다. 3.1문화상을 받았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제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저는 보고 읽고 읽어주면 역사학계나 국문학계나
도사학회 이런 데에서 이게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심화 연구는 그분들이 하는 제 역할이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제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참 그 술도 한잔하고 했습니다만은 여기 그 청주 한시들의 율동공원 세장지를 설명하면서 세장지뿐만이 아니라 전후의 금성문과의 관계 또 청주 한시들이 거기에 율동공원 주변에 터를 잡고 살게 된 동기 사실은 여기서부터 다 이렇게 이게 다 문화가 다 연결된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본 논문에서는 청주 한시 세장지라고 해서 여기에 석조물과 서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려서 여기 안 보이지는 않나요? 제가 가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율동공원이 굉장히 청주 한시들이 뭐 거의 조선 초기부터 쇠고했던 것 같아요. 여기 한기 선생님께서 우리 들어가신 이제 한기의 선생님 이제 후손들인데 여기 한지원, 한술, 한회, 한명옥, 한명직, 한전, 한숙, 특히 한숙의 비석 같은 경우는 이분이 벼슬이 없어요. 벼슬이 없는데 한정이라고 하는 이 손자인가 아들인가 이분이 글씨를 썼는데 아주 특별한 겁니다. 저도 사실 미처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안평대군 글씨를 썼어요. 그 얘기는 안평대군 글씨를 쓰는 자체만으로도 역적이에요. 이건 보통 맘먹어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야, 이분이 안평대군 글씨로 자기 할아버지 이 비석을 세웠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또 그 여러 가지 석조물의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임난 전 1560년도부터 성물이 들어서기 성물부터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런 성물들이 이 청주 한시들이 율동공원에 그냥 느닷없이 거기에다 이렇게 성물을 해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성물의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유사하게 그 시대에 또 바로 전 때에 그 조성되어졌던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들을 잠시 비교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원이라고 하는 분은 1514년에서 1560년대까지 사신 분이고, 한술은 특히 중종과 강해군 년간까지 사신 분이고, 한해는 명종과 강해군, 또는 한명옥은 명종 때 분이에요. 원래 명종 때 많이 활동을 하셨고, 또 한명지, 또 한전, 한수 이렇게 분류가 있는데 그 한계의 그 증손자 한지원부터 현손인 한수까지 6대에 걸쳐서 한 150년 동안 이분들 말고도 많이 분류가 있는데 이분들을 대표적으로 한 것뿐이지 또 금석이 조성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6대에 걸친 이 세장지는 이게 향토문화 제9호 청주한시 청년공파 묘역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정할 때. 그런데 사실 이거는 시에서 명칭을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청주한시 청양군파 세장지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묘역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그 성물들이 언제서부터 이런 성물들이 묘역에다가 조성하기 시작했느냐면 이 유래가 깊어요. 이게 특히 우리나라 장묘 제도가 이게 정착이 된 것이 700년대입니다. 700년대, 600년대에 들어오기는 해요. 600년대 후반에. 근데 정착이 된 것은 700년대 중반에서부터 700년대 후반에 정착이 돼요. 그래서 여기 김유신묘라고 했는데 김유신을 원래 흥무왕이라고 그랬어요. 흥무왕. 그래서 여기 장묘 제도항 보면 성도왕릉이나 원성왕릉이나 이 묘제가 왕릉급이에요. 예, 그래서 김유신묘를 그래서 넣었는데 김유신이 이게 제천뿐이에요. 제천. 성도왕릉 왕릉을 넣은 것은 성노왕 때가 700년대 중반에 제일 융성했던 신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각 부분에 있어서 사경도 그렇고 또 원성왕릉은 왜 넣냐면 배능이라고 해가지고 이 문인석 무인석이 아라비아 사람들 있죠. 아라비아 사람들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오래된 망주석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묘를 넣었는데 여기에 보면 호석들이 이렇게 둘레석이라고도 하고 호석이 쭉 있는데 지금도 조선시대도 그렇고 요새도 호석하는 봉문에 호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서부터 호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당나라 때 들어온 묘제입니다. 당나라 때 들어온 묘제인데 당나라 때 한나라 때도 호석을 하기는 했었어요. 12지를 이렇게 둘러서 12개의 동물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새겨서 이렇게 호석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난간석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고려 때 와서 이 화장문화, 불교가 융성하면서 화장문화가 발달하니까 이 묘제가 많이 위축이 돼요. 많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고려 말에 오면 이게 다시 부활이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 15년 됐나요? 그 전에 개성에서 그 고려 묘지 지석이죠. 지석 고려 지석을 한 30점 정도를 가져왔어요. 그거는 어떻게 가져오게 됐느냐면 이제 휴전선이 있으면 남방 한계선 4km, 북방 한계선 4km예요. 근데 그 4km 안에는 민간인 출입이 안 돼요. 북쪽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허가를 내서 들어가요. 지난 10월 달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에 그 미소 허목의 산소가 그 남방항선 안에 있어요. 그래 민통선 안에. 그래서 거기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출입증이 있어가지고 농사도 짓고 하는데 우리 여기 사람들은 미리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는데 미소 허목산소 비석을 탔고 나러 갔었죠. 경순왕릉도 거기 있고 그랬었는데 여기 이 지석이 그 인민군들이 청자를 캐느라고 이 도구를 해요. 도구를 하다 보니까 지석이 나오니까 이 지석 청자가 아닌 지석 이 돌판이죠. 돌로 만든 이런 판인데 이거를 어디다 사용하는지를 모르니까 글자는 잔뜩 써 있고 내용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연락이 왔어요. 이게 뭐냐고. 그래 무조건 다 가져와. 그래서 한 30점이 좀 넘는데 가져왔더라고요. 가져와서 그거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책을 제가 낸 적이 있어요. 바로 이제 그런 묘제,
그런 지석은 언제부터 묻기 시작했으며 이런 그 성문은 언제서부터 하기 시작했으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거의 통일신라 시대에 정착이 돼요. 그 6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700년대 중반 후반에 정착이 돼요. 이 지석 같은 경우도 당나라 때 지석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이 비석은 봉분 앞에 세우는 거지만 석비는 지석은 땅속에 묻어요. 어디에 묻느냐면 관 위에다 놓거나 우리나라 같은 중국은 관 위에다 놔요. 중국은 관 위에다가 바로 놔요. 우리나라는 관 위에다 놓는 것도 있고 또 왼쪽 어깨에 있는 데다가 묻어요. 관 옆에 묻는 경우도 있고 상석 밑에 놓는 경우도 있고 또 비석, 석비 밑에 이 묘표 밑에 묻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뭐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 묻혀 있는지 모르니까 특히 도자기로 만든 지석 같은 경우는 깨진 게 많아요. 이렇게 병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지석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하다가 깨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오면은 다 손으로 도구를 한 거라서 깨진 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행촌 이암 그 시중을 지냈던 그 지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요. 이 칠판만 해요. 그래서 4시 들어야 돼요. 4시. 그 개성의 박물관을 가봤더니 익재 선생님 지석이 있더라고요. 지석이 있는데 그냥 비석만 해요. 그거는 크기는 조금 작았어요. 근데 두께가 그거 유리관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재질을 못했는데 한 뼘 정도 두께예요.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또 돌도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오석인데 아주 그 굉장히 좋은 돌이었어요. 여기 저 익재 선생님 후손 계세요? 이시? 제가 그래서 그걸 사진을 쭉 찍어온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묘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금속 중에. 그런데 금속 중에서도 석비와 다르게 이 지석은 땅속에 묻는 거라서 첫째 문장에 있어서 가식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써요. 근데 신도비라든가 이 석비 묘표라든가 묘가리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벼슬도 넣기도 하고 이렇게 과장되게 쓰는 경우가 혹간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 때부터 이게 원성왕릉 괴능에 있는 저 망주석이에요. 망주석은 원래 세 부분인데 상단과 중단과 하단이 있는데 이거는 상단은 없어지고 이 기둥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망주석이다. 그리고 문인석과 무인석이 이 아랍인들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미술사적으로 조각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아무래도 그때 교역이 이제 많다 보니까 아랍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삼국사기나 이런 데 보면은 낙타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요. 낙타를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선주과에 낙타를 기증을 해요. 고려 때도 기증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기를 줄 몰라 가지고 선주교에다가 매놨는데 굶어 죽었다라는 이런 기록도 있고 이제 하여간 그런데 여기 쌍사자가 이게 석수라고 하죠. 석수라고 하는 쌍사자가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의 왕릉 조선시대 왕릉에도 보면은 그 석수들을 이렇게 양석이라든가 이런 석수들을 양석, 마석 이런 석수들을 사용하는데 이 석수들을 사용하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이게 괴능에 있는 게.
아무튼 사실은 이런 묘제의 그 금속이 통일신라 시대의 당으로부터 수용된 그런 문화인데, 그러면은 당나라 때 가보면은 이거하고 비슷하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뭐 여기 낙양이라든가 여기 저 여러 번 가서 그런 걸 좀 확인해보고 싶어서 좀 봤지만 달라요. 중국과는 달라요. 특히 그 문무왕 비석 비신은 없고 저 비대하고 이수만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중국에 있던 당나라나 한나라 때 있던 일체형 비석에서 이수는 이수대로 제작을 해요. 비신은 비신대로 제작을 하고, 비두는 비두대로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당나라 때 비두와 비신 일체형이에요. 이수비라고 해가지고 일체형인데, 우리나라는 따로따로 제작을 해요. 따로따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얹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한국 금속문의 투자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런 걸 다 분리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묘제입니다. 한술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묘제인데, 망주석이 있고 문인석이 있고, 여기 이제 동자석은 안 보이는데 여기 향로석이 있고 상석이 있고, 여기 이게 이제 사실 이름표예요. 이게 묘표예요. 묘표라고 하는 거는 이름표인데, 전면에 누구누구 지묘라고 해서 누구누구의 묘다라고 하는 이름을 쓰죠. 그리고 뒤에는 행장을 적기도 해요. 묘갈이라고 해가지고 행장을 적기도 하는데, 행장을 적고서 명문을 넣으면 묘갈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묘비와 묘표와 묘갈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기는 봉분 앞에 있는 거는 묘표예요. 묘표, 이름표. 묘비는 봉분의 좌측이든 우측이든 한쪽에 따로 세워요. 따로 세워가지고 뒤에 행장까지 넣는 것을 묘비라고 해요. 묘비. 거기에 명이 붙으면은 묘비명, 묘갈명이라고 나와요. 묘갈이라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향로석인데, 향로석의 양식도 굉장히 여러 종류예요. 뭐 탁자형이 있고 향로석형이 있고, 또 다리가 4개인 것이 있고 8개인 것이 있고, 사각이 있는가 하면 원형이 있고 팔각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령에 가니까 이 광산김씨 산소인데, 그 문화재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갔어요. 저 지정을 하러 가보니까 이 상석이 널쩡하지 않아요? 굉장히 상석이 거의 뭐 이 책상만 하잖아요. 이 상석을 파가지고 거기다 족보를 넣었어요. 이야, 족보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 유일하다. 유일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성물도 아주 조각이 좋아요. 누구라고요? 이름이요? 네? 지금 얘기하신 누구? 누구 비석이냐고요? 네. 그건 제가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예를 제가 전국에 있는, 저는 전국구인데 전국에 있는 예를 처음 봤어요. 광김이세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정한 예가 있는데, 이 상석에다가 족보를 넣는 그런 예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술의 묘제에는 이제 그 동자석, 장명등 이런 건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금속이 다 갖추어진 그런 그 분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띄엄띄엄 이제 잔디도 심어놓고 있는데, 사초라고 해가지고 20년, 30년마다 때도 다시 입히고, 이 무너진 데 이렇게 흙을 돋우기도 하고, 그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데를 가보니까
봉분의 사초를 다시 했다고 해가지고 문화재 지정을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문화재위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거 20, 30년 만에 한 번씩 그거 저 사초를 안 하면 봉분 안 남아 있어요. 다 팽겨나가고. 예?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신라왕릉이 그게 저 잔디도 깎아주고 관리를 하니까 그대로 있는 거지. 관리 안 하면 제가 개성을 몇 차례 다녀왔는데 차에서 이렇게 보면 저 분묘 관리를 안 해요. 저 이북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빨간데 군데군데 그냥 풀만 좀 나와 있고. 그런데 이 분묘가 봉분도 거의 뭐 훼손이 돼가지고 있긴 있어요. 그리고 망주석, 이 문인석 이게 그냥 기울어져 있고 널브러진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이야, 공민왕릉은 그래도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공민왕릉. 그게 뭐 일반 분묘는 여기 망주석, 문인석, 비석 이게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 거 이런 게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봤는데 여긴 참 우리하고 많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개인 조상 산소 관리는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여기처럼. 그래서 여기도 사초를 해가지고 잔디도 지금 한 400년 이렇게 된 산소인데 정리를 깨끗하게 해놓으신 걸 볼 수 있는데 사초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뭐 글씨가 작아가지고 서체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거를 여기 비석을 보면 위가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이걸 원수형이라고 그래요. 원수형이라고 그러고 이게 각이 지어 있는 게 있어요. 각이 이렇게. 이거를 규수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원수형, 규수형 이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이게 홀기 있잖아요. 홀기. 저 임금 앞에서 홀이라고 하는데 그게 홀이 뭔지 아세요? 메모장이에요. 메모장. 그게 종이다 써가지고 들을 수가 없으니까 홀 뒷면에다가 홀기를 써가지고 붙여요. 그래서 임금 앞에서 그 홀기를 보고서 뭐는 어떻게 해야 되었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었고 이게 메모장이에요. 메모장. 홀에다가 홀기를 써서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태가 홀의 형태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학설이에요. 홀의 형태이다. 이 홀이 시대에 따라서 홀이 이렇게 위가 둥그런 것도 있었고 각이 진 것도 있었어요. 홀이 항상 둥그런 것만 하네요. 그래가지고 옥으로 만든 옥홀도 있고 상아로 만든 상아홀도 있고 나무로 만든 목홀도 있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글씨는 누가 쓸 것이며 또 문장은 누가 지을 것이며 이게 여기 글씨는 누가 썼는지 문장은 누가 지었는지 이걸 보면은 이 집안은 어느 계통의 집안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여기 보면은 이 기록에는 항상 존대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의정부, 좌찬성 이게 추정한 거거든요. 정이라고 하는 건 임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 앞에 한 칸을 이렇게 떼놨어요. 이거를 격간법이라고 그래요. 공격이라고도 하는데 격간법이라고 하는데 임금을 표시하는 글자가 있을 때는 한자를 떼거나 아니면 줄을 바꿔요. 줄을 바꿔서 여기 공조 참판하고서 줄을 바꿔서 정이 위로 올라가요. 이걸 이행법이라고 그래요. 이행법. 존대법이 격간법, 이행법, 대두법이라고 있어요. 한자를 올려요. 다른 글자는 다 요 칸에 맞추는데 임금 관련된 글자는 한자를 올려. 이게 대두법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있어서 존대법은
대도법과 격간법과 이행법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편지를 딱 보면 내용을 안 읽어봐도 아 이건 아랫사람한테 보낸 편지다, 이건 윗사람한테 보낸 편지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여기는 이 글은 윤신지가 글씨를 썼어요. 윤신지라는 사람의 글씨를 썼는데, 윤신지라는 사람은 조맹부채를 잘하기로 조선 중기에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윤신지 이 글씨나 글을 지어주는 것도 가서 돈만 준다고 지어주고 글씨 써주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나하고 관계가 된 사람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나하고 그래도 통하는 데가 있는 사람한테 해주지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특히 1600년대 특히 1700년대 막 당파 싸움 많이 하고 이럴 때에는 자기 조상들 막 귀양 보내고 이런 파들 있잖아요. 빔은 안 받으러 가요. 아무리 글씨를 잘 쓰고 아무리 문장을 잘해도 받으러 안 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묘갈에 그 끝에 명이 있으면 묘갈명, 명이 없으면 묘갈이라고 하는데 이 석비도 원수형이 많고, 그런데 여기 비대, 비를 받쳐주는 대석이 비대예요. 비대에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동글동글한 문양이 있죠. 이걸 안상문이라고 그래요. 이 안상문이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올 때 코끼리가 태워갖고 모시고 왔대요. 그래서 지금 태국 같은 데 왜 코끼리 막 발에다가 치장하고 4월 초파일날 막 그 행사할 때 보면 코끼리 막 치장을 많이 하잖아요. 통일신라 시대 때 우리도 똑같이 그랬었어요. 똑같이. 백제벼루를 보면 백제벼루 원형벼루가 다리가 이렇게 달렸는데 무슨 짐승 발인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무슨 발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한국의 벼루라고 하는 책을 쓸 때. 그래 그것 때문에 부여박물관을 수없이 갔는데 여름이에요. 여름인데 굉장히 더운 여름인데 8월달쯤 됐어요. 8월 한충. 그냥 그 유치원 학생들이 쫄무래기들이 그냥 수십 명 이렇게 가면서 엄마 손 붙들고 엄마 이렇게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난 그 벼루를 보고 있는데 어떤 애가 그래요. 엄마 여기 코끼리 발 있어. 이야, 그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그게 코끼리 발이에요. 그게 코끼리 발이고 사경승들이 쓰던 벼루더라고요. 그게 왜 옛날에 먹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만해요. 30cm가 넘어요. 이만한데 그 큰 벼루에다 먹을 다 갈아가지고 다 어떻게 누가 씁니까? 지금은 연습하느라고 먹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다 큰 벼루를 쓰지만 조선시대 때에는 다 손바닥만 해요. 벼루가 그냥 먹 살살 문들려가지고 편지 몇 자 적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냥 비문이나 쓰고 이렇게 쓸 때나 큰 벼루 필요하지, 일반 가정에서는 큰 벼루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 다 손바닥만한 그런 벼루입니다. 그런데 애가 그러는데 참 애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코끼리 발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 이게 오성수를 썼구나. 오성수가 코끼리, 말, 소, 사자, 개, 이게 불가에서 얘기하는 오성수예요. 불가에서 신성이지 않은. 그래 쌍사자 석등, 이 사자가 석등을 받치고 있잖아요. 그래 그 발을 보니까 이게 벼루 발이 두 종류더라고요. 코끼리 발이 있는가 하면 사자 발이 있더라고요. 경주에서 나오는 건 사자 발이 많아요. 사자 발이 왜 사자 발이냐? 사자 발은 근육이 있어요. 이런 근육이.
근육이 있는 사자발이거나 백제배는 근육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그거를 기술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안상문이에요. 안상문. 코끼리 얼굴을 정면에서 본 거예요. 이게 가운데는 코끼리 얼굴이고 양쪽에는 코끼리 귀예요. 귀. 코끼리 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파리도 쫓고 그러거든요. 이게 너펄거리면서. 이게 코끼리 귀더라고. 안상이라는 게 코끼리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 비대에 왜 코끼리 안상문이 들어있을까 했더니, 조선 초기에도 가장 유명한 석공이 명호라고 하는 승려예요. 명호라고 하는 승려가 궁중의 모든 성물을 다 맡아서 다 새기고 그래요. 명호라고 하는 승려가 각을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일하고 배우는 석공들이 다 승려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문화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안상문인데 여기는 복년문이에요. 지금 자세히 안 보이는데 복년문이라고 해서 연꽃을 이렇게 엎어놓은, 연꽃이 이렇게 굽어 있잖아요. 이렇게 굽어놓은 걸 엎어놓은, 악년은 이렇게 처밭대는 악년이라고 하고 엎어져 있는 거는 복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불교적인 문양들이 들어있는 것은 이 성물이 승려들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향로석의 다리를 보더라도 이게 불교 문화와 관계가 깊어요. 불교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초 꽂아놓고 향 꽂아놓고 하는 그 형태가 여기에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이게 조금 변형되거나 축소되거나 확대되거나 이럴 뿐이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문화가 이 유교 문화와 관련된 장례 문화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금석의 문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불교의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문인석과 무인석이 있는데 원래 왕릉에는 문인석과 무인석을 써요. 근데 일반 사대부에는 무인석을 쓰지 않아요. 가끔 무인석을 쓴 예가 있기는 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 일반 그 사대부들은 문인석만 양쪽에 이렇게 한 개씩 이제 두 개를 놓는데, 이 문인석에 보면은 머리를 보면은 이게 그 사모관대가 있고, 머리에 사모관대가 있고, 또 이 금관조복이 있어요. 여기에 입고 있는 이 옷이 관복이에요. 관복. 임금 앞에 갔을 때 금관조복을 하고 임금 앞에 이제 아련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그 사모관대를 한 것도 있고 금관조복을 한 것도 있는데 여기는 금관조복을 했네요. 또 이 뒤에서 보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각대라고 그래요. 각대. 물속 뿔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각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늘어진 게 있어요. 이걸 야자대라고 그래요. 야자대.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데 각대가 있고 야자대가 있어요. 이러한 각대를 했는지 야자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시대의 석공이 여러 가지를 상황을 참조해 가지고 상조하고 상의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 그 망주석도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보주가 둘려져 있고, 연봉이 이렇게 있고 있는데, 여기에 잘 보이지 않는데 새호가 있어요. 새호 가늘 새자에다 호랑이 호자. 그거는 왜 있냐,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오는데, 우측 것이 내려오고 좌측 것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구분은 없어요. 정해진 구분은 없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와요. 이게 학계에서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뭐 설이 분분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메신저 같아요. 메신저. 혼과 땅속에 있는 혼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새우 의미가 아닌가.
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은 삼조고도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것인데 역시 이것도 세호 역시 그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조금 확대가 되는데 이 윤신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조맹부채를 잘 썼는데 서체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크게 왕실에서는 왕실과 가까운 사람들, 왕족들, 또 이 왕실과 그 내통이 자주 있는 분들은 조맹부채를 써요. 조맹부채. 그리고 이 그 지방에 있는 엘리트 계층들은 왕의지체를 씁니다. 그래서 글씨를 딱 보면 아 이건 지방 학자구나. 아 이 조맹부채를 쓰면 아 이건 중앙 학자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윤신지는 대대로 교수를 많이 해가지고 중앙하고 굉장히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조맹부채를 썼어. 왜? 지금 우리 생활의 사치는 임금에 못지않아요. 우리 지금의 생활의 사치는 임금에 못지않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주거 공간 이런 것들이 주거 공간도 임금도 우리처럼 따뜻하게 못 지냈어요. 왜냐하면 이 청에 물 떠다 놓으면 얼음이 얼었으니까 우리 왜 집안에 뭐 물 떠다 놓으면 얼음 오는 집에서 사는 사람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윤신지라고 하는 분은 이 왕실하고 가깝기 때문에 왕실에서만 사용되는 조맹부채의 법첩들을 본 사람이에요. 이 참고서, 법첩이라고 하는데 참고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 얘기를 한마디 하자면 제가 금성문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이 서예를 좀 해야 되겠는데 책이 없어. 책이 없는데 이 서예학원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아니 뭐 비석 타고난 걸 가지고 그걸 보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가까운 데가 사계 선생님 댁이 우리 동네에서 가까워요. 한 3-4km 돼요. 그리고 사계 선생님 할아버지인 김국광, 조선 초기에 아주 대장 김국광 산소가 바로 그 왕대리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가까워요. 신도비가 한 4-5m 돼요. 아유, 근데 거기 가서 그 비석 탁권에다가 나도 해야 되겠다고. 근데 탁권 할 줄을 이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충대의 윤무범 교수라고 지금 뭐 돌아가셨어요. 자꾸 하셨는데 윤무범 교수라고 계셨었는데 그래 한 번은 전시에 놀러 오셨어. 아유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야 너 필통 있지? 그때는 또 다 필통 있을 때잖아요. 필통 내놔봐. 필통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필통에 뭐 이렇게 도들 무늬로 해서 이 문양도 들어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거기다가 종이를 대고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일요일날 거기 산소를 갔죠. 산소를 갔더니 산소를 가서 기웃거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올라오셔서 뭐 하는데 거기서 기웃거리냐 그러더라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래 있으면 안 돼. 오래 있게 하지도 못해. 그러니 그걸 어떻게 찍어? 아유, 그래. 이제 탁권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우리 동네에 그 초대 대법원장 하던 조용순이라고 있어요. 그 산소가 우리 동네에 있어요. 조용순 씨가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원래 뭐 서울에서 많이 지냈지만 그래서 서울 사람이나 다름이 없지만 고향은 우리 동네고 그 자기 선조가
그 조용순 씨 선조가 영조 때 조명정이라고 이 충청도 관찰사를 해서 우리 동네에 그 송덕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분 저 산소는 어디 괴산에 있다고 하던가 그렇더라고요. 하여간 거기 부여에 조씨들 산이 이렇게 크게 있어가지고 거기 뭐 많이 계세요. 거기 가서 그걸 했어요. 그게 탁본을 고등학교 다니면서 탁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탁본을 해가지고 그 윤 교수님한테 갖고 갔죠. 갖고 가서 어떻습니까? 뭐 이래가지고 이제 탁본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윤신지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탁본으로 된 서첩을 구할 수 있는 것이 궁중밖에 없어요. 궁중밖에 없어요. 왜? 이런 데에서 이제 그런 책이 흘러나오면 재주 좋은 사람이 그걸 그대로 세필로 카피를 해요. 비치는 창문이 되고서. 그리고서 나무 목판에다가 그걸 새겨요. 똑같이. 새겨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장에 다니면서 장날마다 다니면서 그걸 팔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뭐 춘향전 이런 것도 새겨가지고 팔고 이런 서적도 새겨가지고 팔고 그래 장날 가서 장터 가서 이걸 사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본을 가지고 잘 만들었으면 비슷한데 그게 이제 복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왕이서점 뭐 황정연이라든가 뭐 동방사오찬이라든가 다 그런 책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런 책들이 변형이 많이 돼가지고 여기 보이는 왕이지 글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윤신지 글씨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왕이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조맹부가 아니라 이건 조맹부예요. 이거는 왕이지. 그래서 윤신지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지도 쓰고 조맹부도 썼다는 것을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밖의 세상도 잘 알고 왕실 내부도 잘 아는 윤신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자, 아무튼 왕이지 글씨는 그래서 밖의 엘리트층에서 유행하던 글씨고 이 조맹부 글씨는 왕실에 가까운 서울지방에서 유행하던 글씨였었다. 그래서 이 윤신지는 왕실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음을 보면 한회 이분의 성문인데 이분의 성문은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한번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물 같은 거 예. 할 때 보면은 그때 돌아가셨을 때 그때 하는지 그렇지 예. 않으면 자손들이 좀 잘 됐을 때 나중에 오.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바로 하는 왕실에서는 바로 해요. 네, 왕씨는 그렇게. 그런데 일반 사대부 층에서는 네. 바로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지금이니까 이 성물을 바로 그냥 만들지 만드는데도 몇 년씩 걸려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못하고 대개 20-30년 걸쳐서 합니다. 20-30년.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아버지 성물을 해놓는 것이 그게 1차 목표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대개 손자, 증손 이렇게 막 50년, 60년 이렇게 지나서 하지. 근데 가족들끼리는 아버지 성물하는 할아버지 성물하고 아버지 성물하고 성물이 없는 외에 성물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아요. 그래서 매년 농사를 져가지고 먹지도 못해요. 장례살 놓고 애끼고 그게 뭐 농토가 많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고요. 애끼고 장례살 놓고 그래서 불리고 그래서 성물을 하면 성물하는데 이게 돈이 엄청 들어가요. 왜? 성물 이거 하려면 지금이니까 중장비로 반짝 들여다 놓지만 200명, 300명이 모여서 이거 끌고 올라가야 돼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
며칠씩. 예. 어떤 경우는 막 한 달씩 걸려요. 그거 밥 먹여줘, 입혀줘, 옷도 다 기어줘야 돼요. 먹여줘, 입혀줘. 또 저 고향 내려갈 때 이 버선을 3컬레 4컬레씩을 줘요. 집신을 삼아서 그렇게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는 성물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성물을 한 걸 보면은 이분들의 경제 상황이나 이걸 알 수 있는데 내가 돈 있다고 해서 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종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유재란 각종 난리통에 또 저 뭐 무슨 뭐 당파 싸움에서 우리 집안에 누구는 귀양 가 있는데 그거 선물하겠어요? 못해요. 귀양 가서 지금 거기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언제 사약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성물이 이렇게 이게 몇 대가 있는 거는 그만큼 몇 대 동안 편안한 집안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성물들을 보면은 이 집안은 그래도 안정이 돼 있는 그런 집안이구나. 안정이 되려면 덕을 쌓아야 돼요. 3대 이상 덕을 쌓아야 안정이 되지 이놈이 와서 툭 치고 저놈이 와서 툭 치고 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돼. 이리 실리고 저리 실리고. 그리고 이 비석을 가보면 덕이 이런 얘기까지 해서 되나 모르겠는데 덕이 없는 이 덕을 쌓지 못한 비석을 가보면 나무를 못하게 해. 나무를? 그럼요. 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해요. 나무하러. 겨울에 춥기는 하고 나무는 뭐 할 때는 없고 뭐 산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몰래 가서 도끼로 가서 비석을 다 쫓아놔. 비석을 쫓아놓고 또 나하고 반대파 이름들 거기 나온다. 윤신지, 아휴, 윤신지, 이 앙숙 다 쫓아놓는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심하잖아요. 그런 비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 참 옛날에 얼마나 이게 뿌리 깊게 지금도 교수 채용을 하는데 당파를 따져요. 참. 그리고 돈 있다고 또 돈 있어도 하고 싶어서 못해요. 또 왜? 선대 또 거기 왜 안 했는데 어떻게 저기 뭐요 그 손자나 누가 거기를 하려 그러면 그 분들이 안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또 못해요. 이 얘기하고 하고 왜냐면 싶어도 못해. 우리 집은 그렇게 하나도 없어. 민주주 할아버지가 벼슬도 하고 다 했는데 비석도 없고 선물이 없는데 그 밑에 자손들이 벼슬했다고 해서 선물한다?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선물하지 말아라. 이거를 유언으로 남기고 우리 집 유언으로 했어. 유언으로 남겨요. 그러니까 여기 한회장 집은 굉장히 아까 저기 뭐 성박사가 얘기한 대로 그냥 대단한 집. 그건 당연하고 아까 얘기했잖아. 이 뭐 모든 게 저기 몸과 마음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집이라는 게 핵심이야. 돈 있고 뭐 권력 있다고 아니, 하는 게 아까 여기에 그 비석을 언제 세우냐? 예. 근데 여기 저 한숙이라는 사람의 요비는 부인이 세웠는데 부인이 18살에 청산과부가 됐는데 82살, 83살 그때 세우고 87살인가 돌아갔어요. 60년 만에 세웠는데. 근데 그 여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친정에도 폐를 안 끼치고 시집돈도 시집 재산도 축내지 않고 순수한 내 마음으로 내 실력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평생 못 먹고 안 먹고. 아니 못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자기가 양반집 종가 며느리지만 수공품을 만들어서 종놈들을 시켜주고 그렇게 이제 업자하고 연결해서 팔아가지고 돈을 따로 모아서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모은 거예요. 근데 18살부터 83살까지 모은 거예요. 어이구. 그래가지고 친정에 어느 저 조카뻘 되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대요.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더니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김여진이가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하기를 야, 내 그 뭐 저 딸이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 배우고 시집을 갔는데 청주한 시집 며느리가 됐다가 그 1년 만에 총상이 됐다. 근데 이렇게 이런 사연이 있어서 죽지도 못하고 사는데 남편 비석을 하나 세우고 싶다 그러는데 이 뜻이 가상하니 하나 문장을 써줘라.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 그 내용이 비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비석을 번역해 보니까 아주 문학적이고 향토적인 가치가 있더라고요. 아이 그 비석 석질도 최고고. 아니 돌 자체가 돌도 아까 왜 오석 그러셨잖아요. 이거는 청석이요. 그래서 옥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00년이 320년이 지나는데 풍화가 안 되고 지금도 광택이 그대로 있어요. 내면에. 깨끗해. 그래서 각본을 하면 뭐 10년 전에 새긴 거 그냥 그대로 나와요. 도명돌이도 그 아까 아니, 그 근데 청양고문 지금 파란 색깔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향토 그 우리 구워요. 네. 제가 이제 가서 저번에 이제 네. CC에 좀 답사를 네. 했는데 굉장히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선생님께서 그 율동공원의 청주안시 후손되세요. 네, 알죠. 아무튼 이 금서 성모를 한번 하려면은 이게 돈만 있다고 해서 뭐 아까 저 말씀이 있으셨지만은 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저 정말로 동네에서 덕을 쌓아야 이거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서 다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가능하지. 이게 지금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물을 이렇게 참 제대로 이렇게 잘 간직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 동네에서도 상당히 덕망이 있고 동네에 베풀기도 잘 베풀고 동네 사람들하고 이 유대 관계도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언제 가서 깨놓고 그래요. 그럼 선생님 추중이나 증직을 이렇게 훗날 받잖아요. 그러면 저 당대에 있었던 그 묘표랄까요? 그 뭐 이렇게 뒤에 쓰잖아요. 그 관직을요. 그 바뀌는 건데 새로 만드나요? 추증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아들이 그 벼슬이 올라가면 이제 추증을 하고 또 아들이 국가에 큰 충성을 해가지고 뭐 해서 이제 목숨을 바쳤다거나 이런 때도 추증이 돼요. 근데 아버지 비석이 추증 안 된 비석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걸 없애고 다시 하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다시 해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추증교지라고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임명장이에요. 임명장을 다시 줘요. 임금이 임금 어부 날인해가지고 다시 주죠. 다시 주고 그렇게 추중된 비석이 있으려면은 그런 비석은 제가 못 봤는데 추증을 하면 대개 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석을 세우고 나중에 추중된 경우는 임금들을 어린 경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세자, 단종 이런 분들은 나중에 복권이 되잖아요. 그럼 비석을 다시 해세워요. 그래서 복권된 비석으로 해서 장조 이렇게 다시 해서 세우죠. 옛날 거는 없애는데 옛날 걸 어떻게 없애냐면 저도 그거 어보하다가 알았는데 야 옛날에 참 왕비였었어. 그런데 뭐 무슨 일로 해가지고 왕비가 박탈당해가지고 왕비 하면은 뭐 많아요. 뭐 교지, 교명, 교명 또 왕비에 관련된 그게 많은데 이걸 다 불태우더라고요. 불태우고 땅에 묻고
땅에 묻더라고. 그래서 그 폐기하는 방법을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그 실록에 나와요. 그게 어부하다고 제가 그걸 알았었는데, 자, 아무튼 한회라고 하는 분의 성물도 그런데 이제 여기 지형지세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급경사 지어가지고 문인석을 이렇게 아래쪽에다 이렇게 해갖고 또 이 망주석이라고 하는 것이 좌청룡 500보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좌청룡 500보 개념으로 망주석을 세워요. 근데 여기에는 망주석은 없더라고요. 좌청룡 500보가 뚜렷하면 망주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원성왕릉에 망주석 하나가 있었죠? 그게 망주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표식 개념이에요. 여기에 묘가 있다. 예, 여기에 누구누구 묘가 있다 표시해 놓는 것이 그게 망주석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게 좌청룡 500호 개념으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 지형지세에 따라서 이렇게 망주석이 생략된 경우도 있더라. 여기도 비대도 여기 복년문 문양이 있고 여기 안상문 문양이 여기 이대로 있고 또 비석을 보면은 비석이 위는 넓고 아래가 좁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이게 도대체 왜 비석이 위에는 넓고 아래는 좁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게 해답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덜 망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 비석이라고 하는 것이 겨울에 눈비 오고 그러면은 얼었다 부풀었다 하면서 이게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좀 덜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계속 비갓이라도 해서 세우지 왜 이 비갓을 안 하나. 근데 그건 지금 생각이지 비갓 개석을 하고 안 하고는 돈의 액수가 차이가 굉장히 나요. 굉장히 나고 비갓 그거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돈도 차이 나지만 그 굉장한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래가 좁아요. 이게 정상적인 그 비석의 형태예요. 아래가 좁습니다. 한회라고 하는 분의 비석도 여기 보면은 정 2조 참판에 증직됐는데 여기 정은 임금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칸을 뗐단 말이에요. 공격을 둬가지고 격관법이라고 하는 존대법을 썼고 다른 데는 없죠. 이 글씨는 누구 글씨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김명두라고 하는 사람이 근서라고 했네. 김명두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씨인데 일반적으로 이 글씨를 어떻게 배우냐면 선조 때 그 선조의 어명으로 한석봉이 석봉 천자문을 써요. 그걸 대자천자문과 두 종류인데 그래서 전국에 배포를 해요. 전국 향교에다가. 향교라면 국립학교거든요. 향교에다가 배포를 해가지고 다 그걸 보고 글씨 공부를 하고 한자 공부를 그걸 보고 해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같으니까 그래 한석봉의 글씨가 그래 유행을 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선조가 한석봉이를 좋아해요. 한석봉이는 여기 뭐 가평군수를 했는데 큰 벼슬은 없지만 이 외교문서 중국으로 명나라나 청나라로 하는 외교문서 특히 뭐 청나라로 하는 외교문서 이거는 명나라죠. 명나라 가는 외교문서는 다 한석봉 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그때 당시에 사대부들 벼슬 깨나 좀 하는 사람들은 우리 조상 거 뭘 좀 이렇게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거 받을까 그래가지고 한석봉이가 막 짜증을 내는 그 기록도 있어요. 안 해주고 도망다니고 피해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지쳐가지고
그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한석봉이가 한 걸 제가 찾았고, 또 한 종류는 참, 일본에 통신사로 가잖아요. 통신사로 가면 서장관이 따라가요. 글씨 잘 쓰는 사람. 잠을 안 재워요. 잠을 안 재우고 글씨를 받아요. 그래서 통신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쓴 글씨들이 아주 개판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최고라고. 불교 사찰 편액을 써줘요. 크지도 않아. 아니만 해요. 우리나라 사찰 편액은 막 3m, 4m 이래요. 대웅전 이게 글자 한자 2m씩 된다고요. 이만하게 써주는 거를 얼마나 귀하게 모셔놨는지 가보면, 교토, 오사카 저쪽에 나라 이쪽에 한번 가보세요. 특히 교토, 오사카 쪽에 가보면 그런 여기 대마도 하고 그런 그 필적들이 많아요. 저 통신사가 가서 이래 써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갈증을 느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언제 풀리냐면 1700년대 후반에 네덜란드 사람들, 우리 저 하멜, 우리는 하멜 와서 되돌려 보냈잖아요, 중국으로. 그 사람들은 극대접을 해요. 그래서 문화 막 수술하는 거, 막 이런 지동설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알게 돼요. 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 관료들이.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이 지식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필요가 없어지니까 우리를 홀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명치이신 이후로 더 심해져요. 그래, 조센진, 아이고, 야야야, 너들은 저리가 있어. 그래, 수술 도구, 수술하는 그 칼 같은 거 네덜란드 사람들이 막 줘가지고 수술하는 기법 같은 거, 뇌 수술까지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위 수술은 어디로 갔든지. 그러면서 우리 여기 조선 사람들이 홀대받기 시작해요. 그게 1700년대 후반이에요. 아무튼 이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이 문인석도 역시 복두공고를 하셨고, 이게 한수구의 묘비예요. 한수구의 묘비인데, 이게 이제 지금 한창 그 할머니가 참 청산고해부가 과거가 돼가지고 60년 동안 돈을 모아서 이 비석을 해세운 거예요. 저도 지금 알았어요. 지금 알았는데, 이 비석의 이 돌도 특별하고 글씨가 특별한 글씨입니다. 아주 특별한 글씨예요. 그래, 저도 언젠가 이 논문을 좀 쓰고 싶은데, 이때 당시에 안평대군을, 이게 지금 1708년대 숙종 때인데, 숙종 때면은 저기가 풀려요. 이게 단종 관련 모든 것들이 풀립니다. 숙종 때부터 영조, 정조, 그때 풀려가지고 여기 단종도 장릉으로 추대해가지고 왕릉급으로 다시 하고 이럴 때요. 이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보니까 그러네. 이게 숙종 때 와서 이게 해금이 돼요. 해금. 그 전에는 안평 말도 못 꺼냅니다. 말도 못 꺼내요. 그래, 안평대군 글씨가 그래서 값이 높아요. 귀해요. 없어요. 안평대군 글씨가 없어요. 왜? 다 없앴기 때문에. 안평대군이 글씨도 굉장히 많이 남긴 사람인데, 그렇게 많이 남겼지만 없어요. 다 가지고 있는 그 자체만 해도 멸족인데. 그랬는데, 그게 300년 이후에 300~400년 지난 다음에 1700년대 숙종 때 와서, 숙종 때 이제 그거 제가 사실 단종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 경복궁에서부터 단종이 가던 그 길 따라가지고 제가 영월까지 그 답사를 해서 왜 그걸 했냐면, 아이고 이제 오래돼서 제가 많이 잊어버렸는데,
불광동 연신내에 세종의 서자인데 첫 아들이에요. 세종의 첫 아들인 이런 거기 그 집안에서 그 후손들이 자기 선조에 대해서 좀 글을 써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방대학 그 책을 냈을 거예요. 방대하게 글을 써준 게 있죠. 하여간 그 단종과 관련된 그때 당시에 금성대군하고 이분하고 둘이 단종 복위 운동하다가 사실은 금성대군도 여기 여기 뭐 충주 지역 가가지고 지내다가 역시 뭐 돌아가시고 이분도 역시 사약을 받고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이제 이 복위 운동을 그 안에도 계속 해오다가 숙종 때 와서 이게 해금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자료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데 이때 이게 안평대원 글씨로 비석을 쓴 예를 제가 처음 봅니다. 이거 아주 특별하고 귀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비석만이라도 지정해야 된다고 내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건 비석만이라도 지정해야 된다고. 예. 아무튼 참 전국 다니면서 지정을 제가 30건 넘게 수없이 해봤지만 안평대원 글씨로 비석된 거는 이게 처음이다. 아주 특별하다는 얘기를 했고 이 개석도 특별한 거예요. 이게 여기 요 KTX 여기 어디 내가 얘기를 했는데 광평대군 광평대군 비석이 이것처럼 돼 있어요. 개석이.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할머니의 정말 뭐라고 할까? 이거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사치가 싫었던 거예요. 사치가. 이 할머니가 평생 사치 안 했을 겁니다. 예, 평생 사치 안 했을 거예요. 이 비석 개석한 걸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집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문양도 넣고 뭐 이수도 하고 이래 했는데 그 다 필요 없다.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턱대 놓고 그냥 비석 자르다가 얹어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때는. 그래서 석궁이 그런 걸 다 참고해가지고 하는 거고 다 주인 얘기를 듣고 주인 상황을 보고 하는 거지. 예, 석궁 마음대로 그냥 뭐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아니 그리고 법으로 정의품 이상이 아니면 그 비덮개를 따로 만들어서 올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거는 사실은 나라에서 규정은 있어요. 나라에서 저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비석은 아까 한지원 뭐 이게 한명호 뭐 비석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거뭇거뭇하고 회색으로 보여요. 근데 그것은 곰팡이가 피고 이끼가 껴서 거뭇거뭇한 무늬가 있는 것이지 돌을 빼빠르다가 싹 닦아내면 완전히 하얀 백색 대리석입니다. 그리고 한국산도 아니에요. 중국에서 옛날에 다 가져온 거예요. 심지어 문정국 한계희 선생의 그 신도비는 그렇게 커도 그 통째로가 밑에 받침 말고는 한 조각이고 중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중국에서 그런 그 백색 돌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저희 문정궁의 둘째 아드님 분당동의 판광봉 묘소에 가보면 상돌이고 뭐 비석이고 전부 하얀 돌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검해. 근데 닦아보면은 완전히 하얀 대리석이에요. 뭐 갈색, 뽀얀, 적빛색 그게 아니고 백색 그 차돌같이 보여요. 근데 옛날엔 광을 냈던 건데 그게 이렇게 풍화돼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곰팡이 피듯이 바위같이 뿌리 내리듯이 이렇게 거뭇거뭇한 거지. 우리나라 돌도 아니고 전부 다 대리석이에요. 제가 백색. 이런 경우는 봤어요. 그 백대리석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그게 사실은 산지를 저도 몰랐고 이런 경우는 봤습니다. 상주에 가면 낙동강변에
이세라고 하는 분이 묘소가 있는데 대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갔죠. 가서 보니까 나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망주석인데 해주 옥석이에요. 해주 옥석. 해주 옥석인데 겉에는 있기 때문에 꼬매요. 그런데 이렇게 닦아 보니까 벼룻돌 만드는 해주 옥석 그 옥벼루가 유명하거든요. 해주 녹석이에요. 녹석. 저기 의자 저 폴은 저 망주석이 저 빛깔이 나요. 야, 두 개가 이렇게 서 있는데 크기도 좀 큼직하고 해주에서부터 그 상주까지 그걸 어떻게 가져왔을까? 네. 황해도 해주? 예. 그 배로 갔겠죠. 근데 항해도 해주 목사를 했어요. 그분이 이세인이라는 분이 항해도 해주 목사를 했고 8면인데 8면에 양쪽 망주석 다 8면에 글씨가 빼곡히 들어있어. 그때 자기 세력들. 네. 그래서 야 망주석이 이런 망주석도 있구나. 그래. 망주석이 어떤 거는 사각형인 경우도 있고 보통 다 팔각이지만 면이 내수로 되게 되어 팔각이죠. 예, 근데 팔각인데 사각도 봤거든요. 예. 그건 시대에 따라 틀린가요? 아니 그게 되게 팔각이에요. 되게 예, 팔각이고. 근데 사각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 이제 그 후손이 여기 경북대학 국문과 교수더라고. 그래 이런 걸 왜 그냥 놔두냐고 이런 거는 발표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역적으로 당파 싸움에 역적으로 안 몰린 사람이 없잖아요.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그 망주석 그 옥돌에다가 먹칠을 새카맣게 했더라고. 먹칠을. 이게 왜 새카만지를 몰라서 새카매. 그래서 그걸 누가 도둑 맞을까봐 이게 해주 녹석이 모양이 좋아요. 저 색깔이나 의전 저 색깔이에요. 그 도둑 맞을까봐 먹을 새카맣게 말했더라고. 그래, 야 이상하다. 이게 좀 벗겨진 데를 보니까 녹석이야. 이야, 그래서 탁본하려고 가져갔던 물로 씻어 보니까 먹칠을 해가지고 시커먼 물이 내려오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가는 것조차 거기 문중에서는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막 산이 45도가 그 기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딱 보면 낙동강이 쫙 흘러. 이야, 그런 데다가 그걸 썼는데 해주에서 그걸 어떻게 가져왔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참. 아유, 아무튼 여기에도 복면문이 이렇게 있고 대석이 있습니다. 하여간 특별한 글씨이고 특별한 적인데 이게 광평대군이네요. 이게 광평대군 개석이 이렇게 생겼어요. 광평대군도 제가 지정을 했는데 여기 수서 여기 SRT 출발하는데 수서죠? 예, 거기 있어요. 거기에 뭐 어마어마한 지역에 그 세장지예요. 그 후손들이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산소가 있고 광평대군 산소가 가운데 탁 있고 주변에 뭐 산소가 많은데 제가 정옥자 선생하고 거기를 가가지고 정옥자 선생이 하이를 신고 와가지고 거기를 나오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선생님 무거워서 못 와봐. 아무튼 거기 가서 지정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광평대군 옥개석하고 개석하고 예. 아무튼 그런 걸 제가 봤었고 이게 안평대군 글씨 얘기하지만 이게 그 탁본이에요. 이게 제가 탁본한 건데 여기에 안평대군 글씨가 어디 있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안평대군은 아들 자체를 쓸 때 꼭 이게 안평대군뿐만 아니라 조맹부가 그랬어요. 꼭 여기 머리를 만들어요. 요 그죠? 그리고 대개 이 왼쪽 비침을 여기를 뾰족하게 하는데 절대 뾰족하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뭉뚱하게 해요. 예, 이걸 수필이라고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를 기필이라고 하고 나중에 끝날 때를 수필이라고 하는데 수필을 뾰족하게 해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되게 뾰족하게 하는데 이렇게 뭉뚱하게 하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여기를 자세히 보세요. 하나, 둘, 셋. 이걸 삼과절법이라고 그래요. 삼과삼절법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게 사실은 조맹구 필법에서 나온 건데 안평대군이 이 필법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 안평대군 글씨를 알아볼 때에는 이 삼과삼절법이 들어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안평대군 글씨를 썼는지 알 수 있고, 초두를 쓸 때 대개 요거 쓰고 요 점 찍고 요 점 찍고 요거 하고 요거 하는데 안평대군만큼은 절대 어떻게 하냐면 순서가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요거를 하고 요걸 마지막에 찍는데 안평대군만큼은 요걸 마지막에 해요. 이게 안평대군 특징이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안평대군 특징인데, 그래서 안평대군의 특징을 살려서 쓴 글씨다 라고 해가지고 안평대군 향노석을 간단하게 했는데, 이 그 상석을 바치는 이게 이제 이런 것을 개체석이라고 그래요. 개체석이라고 하는데, 개체석하고 향노석하고 일체형으로 했어요. 이런 것도 좀 특별한 경우고, 그렇게 이 향노석도 호화롭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하셔서 이 할머니가 평생에 화장은 안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장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죽었어야 될 목숨이다. 그래서 하늘을 안 본다. 하늘을 쳐다보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남편 죽고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수고를 쓰든지 뭐 하고 땅만 보지 하늘을 쳐다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 망주석에 세호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거가 그걸로 그때 언젠가 그걸로 보고 시기를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하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시기는 저는 모릅니다. 모르고 다만 그게 우측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좌측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거는 왕실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왕실 자료 왕릉 조사를 제가 했어요. 문화재청에서 할 때. 그때도 유승리 보면 어떤 거는 우측에 올라가게 돼 있고 어떤 건 좌측에 올라가게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만 세호를 이렇게 조각을 한 그 기법이 조금씩 달라요. 다르긴 한데 그걸로 시대를 구분하기는 어렵더라. 그게 이제 뭐 약간 다람쥐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람쥐로 알아요. 다람쥐가 아니라 호랑이에요. 왜 호랑이? 호랑이인데 그 사람들이 그거 표범이에요, 표범. 저는 이제 호랑이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고 그런 게 언제부터 썼나를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조선 초기부터 있어요. 조선 초기부터. 조선 초기부터. 호랑이도 아니고 세호라는 이름만 세호지. 호랑이. 실제 크기가 다람쥐처럼 미니어처 호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승을 왔다 갔다 하는 까마귀 모양 조선 초기부터 메신저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미션이라는 거죠. 윤회를 말씀하시는 분들. 그렇죠. 메신저 역할을 하고 조선 초기부터 있었다. 근데 이거 자꾸 안평대군 체라고 그러시는데 그 송설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안평대군이 원래 송설을 썼어요. 아니 근데 그 송설체가 원래 원나라 그 명필. 맞아요. 그 저기 체인데 그 우리가 원나라 그걸 조금 생각 이제 언급하는 걸 좀 꺼린다 그럴까 뭐 하여튼 송설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왜 송설체가 유행하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 이재현 선생님 충선왕 다 연경에 가 있을 때예요. 국경에 가 있을 때인데 이 조맹부라고 하는 사람은 남송의 왕족이에요. 이완용 같은 사람이에요. 남송이 원래 이 강남 지역은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못하고 있다가 이 강남의 양자강역의 곡창지대를 조맹부가 그 길을 안내합니다. 그 길을 안내해가지고 그 곡창지대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조맹부가
평생 동안 무슨 역할을 교섭안에서 과거 시험 출제자이면서 채점자 그걸 해요. 조맹부채로 쓰지 않으면 탈락. 그래서 조맹부채가 유행하게 돼요. 딱 가보니까 이재 선생님은 원래 왕이지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어휴, 이 조맹부 글씨 가지고 다 하거든. 거기서 조맹부가 서첩이 들어오게, 서첩과 친필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게 돼요. 근데 들어와서 왕실부터 기증이 돼요. 왕실. 아니, 원나라에 신하로 갔다가, 갔다가 그런 걸 선물 받으면은 왕한테 선물하고 그러거든. 그래, 왕실 자료를 이태조가 조선이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안평대군이에요. 안평대군이 그래서 조맹부에 아주 미쳐가지고 조맹부를 배웠지만 조맹부보다도 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돼요. 조맹부 글씨는 왕이지를 가지고 배운 사람인데 왕이지 글씨 가지고는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웅전, 경복궁 같은 편액을 못 써요. 왕이지 글씨가 가지고는. 그런데 그걸 극복한 사람이 안평대군. 그래서 안평대군 글씨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고, 안평대군은 사실은 단정과 관련돼서 일찍 돌아갔지만 이러한 문화를 남기고 돌아갔는데 이 문화의 연속성, 그 안평대군의 서체를 누가 이어받아서 어떻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할 수도 없었고, 안평대군 글씨를 아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조선 내 몇 사람 되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여기에 안평대군 글씨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문화의 이 뭐라고 할까, 이 연계 계승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여기 또 조맹부가 행자에서 요 점은 꼭 점으로 찍어요. 요거를. 이게 조맹부예요. 되게 이렇게 긋잖아요. 근데 꼭 점으로 찍는 게 조맹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여기서 3과 3절법이 여기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거라든지, 안평대군 보세요. 요거하고 요렇게 썼잖아요. 저 위에처럼. 그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가서 요거를 해요. 요거를 하고 요거를 하는데 꼭 안평대군은 이렇게. 근데 조맹부가 또 이렇게 했어요. 하기는.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강의에서 가장 그 핵심은 이 한숙이라고 하는 분이 18살에 돌아가셨지만은 비석만큼만 장가를 잘 간 덕분에 아주 특별한 비석을 남겼다. 마누라 덕에. 이런 마누라를 좀 만나야 되는데 그게 참 이분이 처복은 있었던가 봐. 명은 짧았지만. 예? 아무튼 참 특별한 비석이고, 그래서 이 비석 글씨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도 했고, 이런 설명을 바탕으로 여기는 중요한 세장지다. 청주 한씨들의 한 150년, 180년 유골이 묻혀있는, 6분만 얘기했지만 많은 청주 한씨들의 후손들이 묻혀있는 세장지다. 그래서 중요성이 조선 중기의 묘제와 관련해서 중요하다. 그리고 한숙의 묘, 안평대군 글씨 같은 경우는 이래서 특별하다라고 해서 논문을 썼고, 여러 선생님들께 그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